여야 정치권이 어제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한 목소리로 DJ 정신을 기렸습니다. 문 대통령도 SNS를 통해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강조하면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여야는 주말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과 관련해서 뜨거운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포함한 주요 전국 현안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추도식이 열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은 하지 않았고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좀 남겼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강조한 내용이었는데 문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 대통령께서 크게 두 가지에다 방점을 두신 것 같아요. 첫째는 한반도 평화라는 그런 김대중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던 그 노정을 계속 이어가자는 거 하고요. 다른 하나는 최근에 한일 관계 관련해 가지고 김 대통령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 우회적으로 언급했죠. 예. 일본의 과거사를 직시를 하고 진정한 과거를 역사를 두렵게 하는 용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걸 통해서 일본 지금 아베 정권에 대해서도 지금 한일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좀 주문한 것이고 두 가지로 저는 읽혔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연결식장에서 그 오열하던 모습을 본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예. 10년이 흘렀다는 예. 게 참 세월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봤는데요. 김 대통령 생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크게 세 가지를 저희들이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그 IMF라는 외환위기를 그 경제위기를 극복을 아주 단기간에 좀 하셨죠. 두 번째는 2000년도에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화해와 번영의 그 남북관계라는 그 새 지평을 열으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국민통합 DJP 그 연대를 해서 이제 집권도 하셨지만은 초대 그 비서실장에다가 김중권 영남 지역 분을 갖다가 발탁을 하는 등 아마 재임 기간 중에 세 가지를 가장 그 집중적으로 좀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 저는 이제 문 대통령이라든가 현 정부에 대해서 그런 이제 문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지만은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께서는 김 대통령께서는 그 남북 화해를 위해서 야당의 초당적인 지지를 이끌어냈고요. 예. 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하고도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또 박정희 정권 세력하고도 타협도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 실리적인 외교라든지 실리적인 정치를 하셨던 그런 DJ 정신을 좀 더 외연을 좀 확대해서 좀 문 대통령이라든지 현 청와대 정부도 하면은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예. 예,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배워야 할 점은 뭐냐면은요. 가장 큰 거는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인재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최대의 인재,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그거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외교나 안보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보수적인 인사를 발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부 장관으로 쓴 강인덕 씨라든지 외교부 장관으로 쓴 박정수 씨, 국정원장은 이종찬 의원이 하셨었고요. 예를 들면 평통수석 부의장 이수성 씨. 그래서 이렇게 DJ 때에 오부치 선언을 하면서 문서로서 일본한테 사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 네. 바로 정말 이념에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인재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태우 정부 이래로 김대중 정부 때 다시 한번 외교가 꼽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치인들이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예. DJ가 김대중 대통령이 외교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이렇게 폭넓게 인재를 등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들을 문재인 대통령은 명심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이랑 같이 일한 총리들 몇 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김종필 씨, 박태준 씨, 이현재 씨, 이한동 씨, 전윤철 씨, 장대환 씨, 마지막에 김석수 서리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한눈에 봐도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코드 인사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김대중 대통령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야당 시절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한일협정에도 찬성을 했습니다. 베트남 파병에도 찬성을 했고 당연히 7.4 공동성명에도 찬성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정학적인 조건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입장에서 보면 외교는 명줄이라는 것. 그래서 정치는 잘못하면 고칠 수 있지만 외교를 한번 잘못해 놓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외교를 할 때마다 굉장히 신중하고 일관된 노선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데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대중 그 오부지 공동선언 나오기 직전에 이런 일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 일왕을 만났거든요. 저희들은 일왕이라 표현하는데 일본 분들은 천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천왕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또 국내 여론이 막 발끈했죠. 특히 이제 그 상대당에서도. 근데 그러면 정치권의 이제 참모들이 이제 청와대 수석들이 왜 그런 표현을 쓰셨느냐 그런데 난들 그걸 모르겠느냐고. 그렇지만은 그분들은 천황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애우를 해주고 존중을 해줄 때 우리도 왜 애우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김 대통령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되새기라고 일본 분들한테도 강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유연하게 어디 특정한 도구마에 갇히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런 네. 신뢰교육을 우리 현 정부라든지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그런 점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인재를 등용할 때도 그렇고 또 외교를 할 때도 좀 더 예. 폭넓은 생각으로 그렇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전 대통령의 많은 업적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계승해야 될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치권에서도 어제 추도식에 참석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각자 김 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조한 부분들이 다 달랐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가 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 없었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연일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발언 굳이 이 자리에서까지 이런 언급을 했어야 했느냐라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집권당이 된다면 그렇게 실천해야죠. 한국 정치에 있어서요.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걸출한 지도자들을 내게 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 전에 이제 소위 보수 세력과 손을 잡고 집권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다음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그 이해창 대표를 중심으로 한 후보 진영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을 조사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나서서 말리신 분이 누구냐면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 상당한 기여를 하신 분이죠. 그리고 반대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보복뿐만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김종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한동 이런 분들 산업화 세력들을 포괄하면서 최고의 리더십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복적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이념을 갖고 있는 집단, 어떤 특정한 세력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정말 이념을 넘어서서 계파를 넘어서서 통합적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 네. 이것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대한민국이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얘기한 뜻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수준을 더 넘어서서 그런 이제 DJ의 국민 통합의 리더십 이런 점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또 여야 5당 대표들을 어제 릴레이 추도사를 이어갔는데 보면서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셨습니까? 뭐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각각 아전인수격을 해석을 했더라도 DJ 대통령이 남기셨던 좋은 점을 각자 취한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전에 마지막으로 쓴 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진보한다는 건데 저는 그 생명의 목숨을 빼앗길 위기까지 여러 차례 가셨던 분이잖아요. 납치도 당했었고 예. 고문도 당하고 그런 노정객이 돌아가시기 마지막 전에 썼던 그 글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끊임없이 진전한다고 썼던 그 한마디에 농축이 돼 있다고 보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온갖 신산을 온몸으로 겪으신 분만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 그 여야 5당의 그 대표들께서도 본인들이 이제 각자 유리한 것만 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기셨던 그런 유지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네. 인생은 아름답고 인생이 왜 아름다운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만 하고요. 역사는 진전한다는 건데 지금 저는 솔직히 현 정치권을 보면 이게 진전한다는 게 맞는지 싶은 회의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좀 되새기셔서 같이 우리가 공감대를 이루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서로 각자 역할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청문회 전국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청문회 일정도 아직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농림부 장관 후보자만 지금 일정이 잡힌 것 같은데 여야 간의 지금 입장 차, 여당은 이달 내에 좀 마무리를 하자는 입장인 것 같고 야당은 좀 더 끌어보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청문 요청서를 보내게 되면 어떻든 20일 안에는 처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조금 앞당기고 조금 미룬다고 해가지고 뭐 그 정치적으로 득실이 크게 있다고 보지는 9월에 않는데요. 또 정기국회가 있어서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대로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제대로 검증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저는 좀 그 여야의 지금 원내대표들이 좀 정치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자기 당에 뭐가 더 유리한 것만 가지고 아니 청문회 일정을 못 잡는다는 게 사실은 원내대표들이 자기 얼굴에다가 먹칠하는 거예요. 예.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네. 이런 걸 가지고 합의를 못 한다? 그럼 그분들 원내대표 그만해야 됩니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 만나서 이제 그 일정들 논의할 것 같은데 일정을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주 당사자인 우리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뭐 또 다른 일정 핑계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오늘 참석을 안 하신다고 통보를 했잖아요. 예. 또 아마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어떤 청문회 일정이 나오게 되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아마 문제를 삼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일정 잡는 거 오늘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끝나고 아마 여야 원내대표끼리 아마 협상을 통해서 이제 할 일이지. 예. 의장이 주관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뭐 자리 시간 정하는 것은 오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한국당이 인사청문회 TF까지 꾸려서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TF까지 꾸리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만큼 조국 후보자가 이 정부에서 해온 일이 있잖아요. 마치 이 정부의 도덕을 대변하는 사람처럼 행동해 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실제로 본인이 살아온 삶과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나면 몇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처음에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부터 사실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한다는 거에 대한 상당한 비난이 있었는데 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조국 후보자가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그랬어요. 서해 맹산이라는 것이 이순신 장군이 정말 바다의 맹세에서 고기와 용들도 감동을 받고 산의 맹세를 해서 초목이 알아준다라고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의혹이 많이 제기됐으면 본인이 정확히 해명을 해야죠. 근데 이제 와서는 지금 청문회에 가서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국민 괴리하고 정서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는 듯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서해 맹산이 아니라요. 서해에 있는 어룡들이 어룡분하는 화가 난 상황이고 초목들은 도저히 불가사의하다 이거 이렇게 지금 얘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제발 조국 후보자는 자기가 실제로 했던 대로 처신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 어제 나왔던 얘기가 방금 말씀하신 뭐 실체적 진실과 그 국민과 좀 괴리가 있다. 그 내용이 이제 어제 나왔었고 오늘 아침 출근길을 또 보니까 실체적 진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 조국 후보자가 가는 현 정권에서 상징성 때문에 이제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흠집을 내야 문정부에다가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예. 계산일 텐데요. 저는 이제 이런 건 좀 우려가 됩니다. 뭐냐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좀 삼심제를 두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마지막 3심 최종심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무리 피의자라도 인권을 보호를 해야 되듯이 조국 후보자로 내정은 됐습니다마는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의혹이 있으면은 그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는 그분에 대해서 뭐 철회가 아니라 뭐 그 사퇴 또는 뭐 필요하다면 민형사상의 무슨 책임도 물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지금 청문회가 시작도 되기 전에 이렇게 자꾸 언론을 통해서 과도하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자칫하면 이게 낙인 효과가 되기 때문에 예. 네. 설령 청문을 통과하고 임명이 되더라도 도덕적인 권위를 세우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다른 분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직책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는 좀 그런 과도한 문제 제기는 좀 냉정히 좀 하시되 청문회에서 좀 의혹은 반드시 가렸으면 좋겠고요. 네. 다만 저도 이제 아마 국민들이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난주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런 문제는 아마 클린하게 됐기 때문에 그 조국 수석 후보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포화를 예상을 하면서도 문 대통령께서 강행을 할 때는 그런 문제는 자신이 있고 다만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이념 논쟁이라든지 국민을 편을 갈랐다든지 이런 게 아마 집중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그랬었는데 실은 그건 뒤로 가고 부동산 과정이라든지 재산 과정에서 굉장히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네. 보기에도 뭐 이혼한 동생의 전 처하고 계속해서 어떤 뭐 석연치 않은 부동산 거래를 했다든지 네. 또 사모펀드를 민정수석 취임한 2개월 만에 주식을 매각한 대금으로 또 뭐 그 약정액 총 모금액이 13억인데 조국 수석 가족들이 한 게 10억 5천이니까 80%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절대적이라고 봐도 되는데 지분도 절대적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석연치 않고 저희도 좀 당황스러운데 오히려 저는 이런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조국 수석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저는 청문회 이전에요. 지금 야당이 공세하는 것은 차치하고 지금 언론에서 청문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제안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언론이 규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한 언론이 단독 보도한 거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2차례 낙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보통 150만 원, 200만 원 받을 때 무려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고 그래서 그 장학금을 주신 분이 부산의료원, 우리 서울로 따지면 서울의료원입니다. 굉장히 큰 병원입니다. 거기에 올해 6월 달에 병원장으로 갔다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된 거예요. 이건 뭐 팩트니까요. 예. 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언론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면 조국 후보자가 여태까지 해온 관행으로 따지면 얘기를 해야죠. 오늘 또 한 언론에서 분석한 거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가 사실상 가족펀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그 회사가 주로 한 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관련 통신 사업을 했다더라. 그러면 당연히 해명을 해야죠. 이거는 야당 의원들이 검증하는 내용들은 청문회에서 해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조국 후보자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해명을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조국 후보자는 오늘 이제 출근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장 내일이라도 청문회 열면 거기에서 소상하게 밝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업무를 보면서는 수십 차례 SNS를 하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언론이 질문을 하면 그것은 국민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물어보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국 후보자가 대한민국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가를 지금 국민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청문회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를 왜 지금 얘기를 안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국민들이 네. 물어보고 있잖아요. 언론들이 해명을, 물어보고 있고. 입장을 좀 밝혀달라 그런 지금 말씀이셨는데요. 아마 국민들이 의아하는 부분이 아마 그 언론에 지금 다 지배하게 돼 있는데요. 저도 이제 오늘 방송에 앞서서 이제 언론을 스캔을 해봤는데 뭐 흔히 말하는 그 보수 우익
언론 말고도 진보 진영의 언론까지 다 뭐 이 문제점에 대해서 건건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네. 그 부분을 거론하는 언론도 있고요. 또 한겨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석연치 않은 뭐 그 부동산 거래 의혹도 문제를 제기를 했고 여러 매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문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 조국 수석이 어떤 식으로든 저도 해명하는 것은 온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장학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국 후보의 영향력을 의식을 해서 본인이 준 것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지. 물론 제가 보기에도 장학금이 한 학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2년 넘게 그 1,200만 원 지급된 것은 조금 정상적인 적이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그게 조국 후보하고 어떤 연관이라든지 추후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마 본인이 그나마 그 장학기금도 그 교수 개인의 사재로 예. 털어가지고 네네. 이렇게 조성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전적으로 그 당사자가 선정하고 지급 기준도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과도하게 조국 수석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경계를 하자는 거지. 네. 좀 저희가 언론에서 제기한다는 게 또 다 맞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조금 신중하게 네. 하되 저도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조국 수석께서 SNS 통해서 본인이 뭐 수시로 자기 의사 피력을 그렇죠. 했던 분이기 네.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 국민들이 언론들이 의혹을 제기한다면은 한 번 정도는 청문회 직전이라도 할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 좀 확실하게 밝힐 것을 좀 밝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24일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더 강력하게 투쟁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까지 보이고 있는데 석 달 만에 다시 장외로 나가겠다고 한 황 대표의 의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딱 두 가지죠. 그 지지율을 하락하니까 그걸 반등을 좀 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현 정부를 계속해서 흠집을 내서 내년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좀 가져가고자 하는 건데 저는 장외투쟁이 우리 정 의원님도 정치를 오래 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구태한 방식이거든요. 이게 예전에 언론이 통제가 될 때 본인들의 주장을 피력할 데가 없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직접 국민들을 만나가지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피력하던 수단인데 지금은 제가 국회에 저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등록된 기자만 1,800명입니다.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께서 정치부 기자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건데 1,800명이면은 그 안에도 보수 기자도 있고 진보 기자도 있고 얼마든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피력할 공간이 열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그걸 놔두고 또 장외로 나가서 한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누적을 시키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결국 외면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한국당이 정말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이런 장외투쟁이 아니라 내부 혁신이라고 봅니다. 예. 본인들이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지 자꾸 네. 밖에 나가서 목소리 높이는 게 이게 답인가 한번 좀 냉정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죠.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당 내에서의 리더십 경쟁 때문에 밖으로 나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는 장외투쟁을 하면 할수록 본인의 리더로서의 위상이 추락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소위 장외투쟁으로 만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나경원 대표 뭐 이 갈등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떻든 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면 지금 왜 지지율이 하락하는지를 분석을 해서 가장 거기에 적합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도 약간 장외투쟁에 대한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든지 원내투쟁, 정책투쟁, 장외투쟁을 병행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본인이 무슨 뭐 잘 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뭐 안보가 굳건한 나라, 뭐 해서 5대 지표를 얘기했으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정부가 불안하다고 했을 때 이 정부하고는 다르게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뭐 그냥 맨날 하는 소리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내에서는
정치 공세하기 바쁘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장애로 나간다. 장애로 나간다고 해가지고 뭐 지지자들이야 기분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아, 저 사람들이 대안 세력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동원을 할 테니까 사람이야 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거는 황교안 대표는 장애 투쟁을 하면 할수록 그 위상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분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 명분이야 있을 수 있는데요.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황교안 대표도 의식을 한 건지 이걸 언제까지 할 거다라는 기간은 또 안 잡고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할 거라고 보세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정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래 가기 동력을 얻기가 어렵죠. 그 동력을 얻으려면은 자기 극성 지지층은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사람들은 예. 뭐 이래도 저래도 뭐 좋다 그러는 거니까 네. 일반적인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볼 때는 오래 가지 못할 거고요. 아마 황교안 대표께서 취임 100일 전까지는 장애투쟁을 통해서 실은 흔히 하는 말로 재미를 좀 봤죠. 지지율도 올라가고 결집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동력이 빠지고 아무리 그 문재인 그 반정부 그 깃발을 내세워도 국민들이 크게 호응을 안 하거든요. 그게 지지율 변화에서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그 맛을 한번 맛들어 사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앞서 다시 말씀드렸듯이 이 개혁, 내부 혁신을 하지 않고는 그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 중국 같은 경우 뭐 사마천의 그 관한열전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개혁의 성공이 지속적인 부국강병의 열쇠다. 이게 중국의 주나라 초기에요. 제후국이 1,800개나 됐었답니다. 근데 이게 춘추 전국시대로 오면서 7개로 줄어들고 예. 나중에는 진나라가 이제 진시황이 통일을 하게 되는데 진나라가 통일을 했던 게 그 내부 혁신과 그 개혁이었었거든요. 도량형을 통일하고 9년제를 실시해서 강력한 예. 중앙 집권제를 하고 한국당도 역시나 앞으로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서 또 수권 정당으로서 본인들 입지를 다지려면은 내부 혁신과 개혁에다 방점을 둬야 되지 네. 자꾸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것은 절대 도움이 안 된다. 네. 바른미래당의 상황도 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 손학규 대표가 손학규 선언을 발표를 한다고 하고 이에 대해서 또 오신환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측 간에 또 이번 주에 충돌이 심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뭐 충돌을 계속 하겠지요. 계속하고 제가 보기에는 뭐 한 연말까지도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총선을 바로 임박해서 정치 구도를 다시 형성되는 시점까지도 계속 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른미래당 뭐 각자는 이제 당권에 대한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른미래당 자체가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손학규 대표가 추석 때까지 이제 10% 안 올라가면 물러가겠다는 시점에 보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지지도가 안 올라갈까? 이 고민들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사실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요. 우리 정치권은 너무 한가로운 게 지금 지난주부터 소위 아래 공포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상당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정치인들 중에서는 경제 걱정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업인들하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특히 바른미래당이 중간지대에서 양당에서는 서로 막 싸우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중재자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모습을 찾아야지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양쪽 누가 당권을 먹을 것인가라고 얘기하면 계속 한 5% 정당으로 할 거예요. 아마. 예. 좀 바른미래당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바른미래당에다 국민들이 의미를 뒀던 건 이제 여기에 있었거든요. 자신들 말대로 거대 한국당과 민주당과 한국당이라는 이런 거대 정당의 그 독과점 구조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좀 개선해 보겠다는 게 이제 제3정당이었었는데 이분들이 상당 이후에 그런 취지를 충실히 했는가를 돌아볼 때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냥 민주당하고 한국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적당히 자기 당에 유리한 것 어떤 정책 사안에 대해서 그런 이익을 취하는 그런 단맛에만 좀 빠졌지.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지향해야 될 가치점을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런 혼선이 계속해서 당내에서 일어나는 건데 지금이라도 바른미래당도 당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신들이 가야 될 방향과 노정을 분명히 하고 그러고 다시 세력을 재편하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주요 전국 현안들 살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